자, 교과서 내용 정리 두 번째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신분 구조와 생활 모습 먼저 살펴볼게요. 자, 조선은 양반이 중심이 되는 신분제 사회였어요. 그래서 먼저 법제적으로 신분을 나눠보자면 양천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양천제라는 것은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양인, 천인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양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국가의 조세와 역을 부담하는 사람들이에요. 조세와 역을 부담하는 대신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양인이라고 해서, 이 양인에 속하는 사람들은 양반, 중인, 상민, 여기까지가 이제 양인이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 천인이 있는 거죠. 천인. 그래서 법적으로는 양인, 천인으로 구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4개로 구분해요. 실질적으로는 4개로 구분을 해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4개의 신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은 사신분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은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첫 번째로 양반을 볼게요. 양반은 문반, 무반 이렇게 합쳐서 양반이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 문반, 무반뿐만 아니라 그 관직을 가질 수 있는 신분, 그리고 그 가문의 사람들까지 이렇게 넓은 의미를 아우르게 돼요. 그래서 양반은 문반, 무반, 관직을 가질 수 있는 신분, 그리고 그 가문 사람들 전부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인은 양반과 상민 사이에 위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술관, 의관이나 역관 등의 기술관, 서리, 관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리, 그 다음에 지방의 향리, 이런 사람들이 중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 서얼, 여러분 서얼이 뭔지 아나요? 서얼은 양반 첩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서얼도 중인과 같은 신분적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인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상민. 자, 상민은 대다수가 농민, 그 다음 상인, 수공업자 등. 그래서 이 사람들 생산에 종사하면서 국가에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실제로는 농사 짓고 장사하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에 과거 응시가 쉽지는 않았다는 거.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천민을 볼게요. 천민의 대부분은 노비였어요. 노비. 이 노비는 공노비, 사노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노비는 이제 국가에 소속된 노비죠. 사노비는 개인이 데리고 있는 노비. 그래서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노비들은 재산이에요. 재산.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돼서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점. 이렇게 조선은 양반이 중심이 되는 신분제 사회로서 법적으로는 양천제로 구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4개 신분으로 구분했다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수취 제도의 개편 파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수취 제도라는 것은 국가가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는 제도죠. 이 수취 제도를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선 백성의 대부분은 농민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국가 경제의 기본을 농업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잘 농사 지어서 세금을 안정적으로 바칠 수 있어야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은 농민들이 농사 잘 지으라고 조선의 실정에 맞는 농서를 보급했는데 그 농서의 명칭이 무엇인가요? 농사 직서를 보급했고 다음에 이양법을 보급했는데 이 이양법은 조선 전기에는 남부 일부 지역에만 보급이 됐어요. 여러분, 이양법이 무엇이냐면 이 논에다가 씨를 바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작은 이런 판에다가 씨를 뿌려서 이게 어느 정도 자라면 원래 논에다가 옮겨 심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이양법인데 다른 말로는 모내기법이죠. 그래서 이 이양법이 조선 전기에는 남부 일부 지역에만 보급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양법은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보급이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 넘어가서 이양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조선 전기의 수취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땠냐면,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선시대 농민이라면 세금을 어떤 항목들을 내야 하냐? 크게 세 가지를 내야 돼요. 세 가지 항목을 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세, 두 번째는 공납, 세 번째는 역.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농민이라면 전세, 공납, 역을 내야 돼요. 자, 여러분, 전세는 무엇일까요? 전세는 밭전자 써서 토지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지세는 얼마나 내냐면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 것인데 세종 때 공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됐대요. 자, 여러분, 공법은 뭐냐면 세종 때 토지의 비옥도, 토지가 얼마나 비옥하냐, 그 다음에 그 해에 풍년, 흉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세금을 4두에서 20두까지 다르게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해에 너무너무 흉년이 들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토지가 너무나 척박해요. 그러면 4두만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농사도 잘 되고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20두를 내도록 하는 거. 그래서 원래는 고정적으로 10분의 1씩 부과를 하다가 농민들의 형편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좀 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종 때 공법이라는 전세 제도의 개편이 있었던 거죠. 세종 때 공법을 시행해서 토지의 비옥도, 풍흉에 따라서 세금 걷는 양을, 전세를 걷는 양을 다르게 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공납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공납은 각 지방의 토산물, 그러니까 특산물 생각하면 돼요. 특산물을 거두는 것인데 이거는 집집마다 부과를 했어요. 집집마다. 그랬기 때문에 방납의 폐단이 발생을 했대요. 자, 여러분, 방납의 폐단은 무슨 뜻일까요? 방납이라는 것은 대신 납부를 하는 것인데 관리들이 그 지방의 관리들이 대신 납부를 할 때 폐단,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게 각 고을에 각 지방의 토산물이잖아요. 이 토산물이 만약에 그 해에 생산이 잘 안 됐어.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해당 공납 물품을 구해와야 되는데 이거를 그 관청의 아전이나 관리들이 대신 납부를 해줬던 거죠. 근데 대신 납부를 해주는데 이자를 엄청 많이 붙여서 백성들한테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 공납 때문에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이 토산물이 그 지방에서 나지 않는 물품인데 배정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 지방은 굉장히 춥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 뭐 화천에 귤이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귤을 구해 와야 되는데 귤을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화천에 아전이 귤을 구해서 대신 납부를 해주는데 이 대신 납부를 해줄 때 뭐 귤값을 10배로 쳐서 받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납의 폐단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공납 제도가 개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은 무엇이냐면 16세 이상의 양인 남자, 정남이라고 해요. 이 정남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 그래서 종류에는 군역과 요역이 있는데 군역은 말 그대로 군대 가는 거, 요역은 국가적인 토목공사의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특히나 군역이 너무나 힘들어서 군역을 기피하는 형상으로 대립이나 방군수포가 성행했대요. 자, 대립은 무엇이냐면 대신 대가를 받고 어떤 사람이 대가를 받고 군역을 대신 부담해 주는 것. 그다음에 방군수포는 뭐냐면 군 복무하는 대신 그 해당 정남에게 군포를 받는 거예요. 군역에 종사하는 대신 포를 걷는 거죠. 군포를 납부하는 대신 군 복무를 면제받는 거죠. 그래서 이 군역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대립, 방군, 수포 대신 군포를 납부하는 그 경향이 만연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조선 전기의 수취 제도는 전세 관련한 제도는 공법. 전세 관련해서 공법이 있고, 그다음 공납 관련해서는 방납의 폐단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역 관련해서는 역에는 군역과 요역이 있는데 특히나 군역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대립, 방군, 수포, 군포로 대신 군 복무를 대신하는 거 이런 경향이 만연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다음으로 조선 후기의 수취제도 개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조선 전기의 수취제도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는 개편이 됐겠죠. 자, 언제부터 개편되기 시작했냐면 양난 이후에. 여러분, 양난이 무엇일까요? 양난은 임진왜란, 호란,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같은 큰 전쟁을 겪으면서 국가 재정의 확보와 민생 안정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수취 제도가 개편이 되게 되는데, 자, 어떤 모습으로 개편이 되냐면, 자, 일단은 여러분, 그 조선시대 농민들이 내는 세금의 종류가 뭐뭐가 있었죠? 자, 첫 번째, 전세가 있었죠. 전세,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납, 그 다음에 세 번째, 역.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각각 개편이 되는 거예요. 개편. 자, 이 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군역 기피 현상이 심했기 때문에 군역 제도가 개편이 돼요. 자, 그럼 전세 제도의 개편부터 볼게요. 전세 제도는 어떻게 개편이 됐냐면 영정법이라는 이름으로 개편이 됩니다. 영정법. 그래서 영정법이 무엇이냐면 풍흉에 상관없이 무조건 토지 한 결당 쌀을 4에서 6두를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 전기 때 보면은 자, 전세로 세종 때 공법이 시행되면서 흉년이 들었을 경우에는 사두,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을 때는 20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어서 거뒀잖아요. 이제는 영정법이 시행이 되면서 풍년이든 흉년이든 상관없이
토지 한 결당 4에서 6두만 징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을 많이 줄여준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모습이 어땠냐면 소장농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자, 소장농은 본인 소유의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죠. 지주의 토지를 빌려서 생활했던 이 소장농들한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지주들이 소장농에게 그 농사 짓는 대가로 엄청 많은 그 쌀을 뜯어갔기 때문에 소장농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 다음에 각종 부가세로 농민 부담은 여전히 컸어요. 그러니까 명목 전세 자체는 줄기는 했지만 4에서 6두로 줄기는 했지만 각종 부가세가 엄청 많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 부담의 크기는 별로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정법은 풍흉에 상관없이 토지 한 결당 쌀을 4에서 6두로 고정해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대동법을 볼게요. 대동법이라는 것은 공납제도가 개편된 거예요. 여러분, 그 공납제도의 문제점이 조선 전기에 무엇이었죠? 자, 공납제도의 문제점은 방납의 폐단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납의 폐단 때문에 나타난 제도가 대동법이에요. 자, 대동법이 무엇이냐? 공납을 현물, 그 토산물 대신 토지 가진 사람들에게 쌀을 12두 또는 300, 무명, 동전 등으로 거둔 것. 자, 여러분, 이전에는 공납을 어떻게 납부했어요? 자, 공납으로 집집마다 토산물을 냈죠. 토산물, 특산물. 그래서 이 특산물을 대신 납부해줄 때 방납의 폐단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는 토산물로 내지 않아요. 현물로 내지 않고 그리고 또 집집마다 걷지도 않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걷나요? 토지. 그러니까 토지를 가진 사람들한테만 쌀로 12두를 걷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동법은 광해군 때에 경기도 지방에서만 처음 시행되다가 점차적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는데 이 전국으로 확산되기까지 100년 걸렸대요. 왜 100년 걸렸을까? 토지를 가진 사람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대동법에 따르면 토지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낼 필요가 없죠. 왜냐면 토지 가진 사람들한테만 토지 한 결당 12두를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제 대동법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지주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광해군 때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되기까지 100년이나 걸렸다는 점. 자, 그래서 이 대동법으로 인해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냐? 누가 등장했대요? 누구냐면 공인이 등장했어요. 자, 공인은 무엇이냐면 자, 이제 국가가 현물을 거두지 않죠. 그래서 현물을 거두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들, 이거를 사서 납부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자, 이제 대동법으로 인해서 현물 대신 쌀이 들어오죠. 이 쌀을 공인들한테 맡기고 이 공인들한테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대량으로 구입해 오게 한 거죠. 자, 이 공인이 등장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이 공인들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량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수공업자들한테도 대량 그 물품 주문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는 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양법이 널리 보급되면서 생산력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런 대동법, 공인이 등장하면서 상공업도 엄청 활성화되게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는 거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군역 제도는 어떻게 개편이 되었는가? 균역법이라는 이름으로 개편이 되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의 농민들은 군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왜냐면 농사 짓느라 바빠 죽겠는데 언제 군대를 갔다 와서 농사를 짓겠어요. 그래서 군역 대신에 포를 납부하는 경향이 만연해 있었는데 이 포를 얼마나 냈냐면 2피를 냈는데 이게 농민들한테 너무나 과중했어요. 그래서 영조 때 농민의 군포 부단을 반으로 줄여둔 거예요. 2필에서 몇 필로? 1필로. 이게 균역법이에요. 영조 때 농민의 군포 부담을 1필로 줄여준 거. 자, 그럼 군포 수입이 반으로 줄었죠. 그럼 어떻게 재정을 보충했느냐? 자, 이 두 번째 동그라미는 재정 보충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충했느냐?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토지 한 결당 쌀을 징수했어요. 그러니까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토지를 가진 사람들한테 토지 한 결당 2두씩 내겠고, 그다음에 어세, 염세, 선세. 자, 어세는 이제 고기 잡는 고기, 그다음에 염세는 소금, 선세는 이제 선박세죠. 이 어염선세가 원래는 왕실 수입이었어요. 근데 이제 왕실이 이거를 국가 재정 수입으로 양보를 한 거죠. 어세, 염세, 선세를 국가 수입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선무군관포. 선무군관포는 무엇이냐면 이거는 이제 부유한 상민들한테 돈 많은 부유한 상민들한테 선무군관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주고 포를 납부하게 한 거예요. 선무, 군관포 등으로 부족해진 재정을 보충하기도 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 조선 후기에 수취제도 개편의 내용은 크게 3가지예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전세는 영정법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는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는 균역법이라는 이름으로 개편이 되었다는 점. 3개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자, 다음으로 상품 화폐 경제 발달 파트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후기에는 상품 화폐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그런 변화가 나타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조선 후기에는 농업, 수공업, 광업, 상업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제 발달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은 농업의 발달부터 볼게요. 조선 후기 농업에서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었다는 점, 이양법의 확산 등으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됐어요. 여러분, 아까 이양법은 모를 따로 작은 판에다가 키워가지고 옮겨 심는, 원래 논에다가 옮겨 심는 방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어린 모를 따로 키우기 때문에 건강한 모만 옮겨 심을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모들을 일렬로 이렇게 가지런히 심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심는 거잖아요. 가지런히 따로 심었기 때문에 잡초 제거하는데도 노동력을 훨씬 줄일 수가 있었어요. 잡초 제거하는데 필요한 노동력도 절감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증대돼요. 그래서 광작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 광작이라는 것은 넓게 경작한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이전에 짓던 그 면적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농사 짓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농업이 발달하니까 어떤 변화가 또 생겼냐면, 쌀을 이제 더 이상 자급자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먹고 남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쌀들을 내다 파는 거죠. 쌀의 상품화. 그 다음에 재배하는 품목도 다양해져요. 담배, 인삼,
면화, 고추 등의 내다 팔 수 있는 작물, 무슨 작물? 상품, 작물을 재배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농업에서의 변화가 생기니까 지대를 납부하는 방식도 변화가 생겼대요. 지대라는 것은 이제 땅을 빌려 쓰는 대신 그 땅의 주인에게 납부하는 일종의 토지 사용료 같은 거죠. 그래서 지대 납부 방식이 어떻게 변했느냐. 자, 이제 소작농들이 지주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면 사용료를 내겠죠. 그 지대를 납부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타조법이 일반적이었는데 일부 지방에서는 도조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여러분, 타조법이 무엇이냐면 그 수확량의 절반을 지주한테 내는 거예요. 50%를 지주한테 내는 것이 타조법. 도조법은 무엇이냐면 수확량의 일정한 양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결당 5두를 내기로 했다. 그러면 그만큼만 내는 거죠. 일정 양을 딱 정해서 그만큼만 납부하는 거예요. 풍년이 들어서 수확량이 많았든 적었든 일정 양만 납부하는 것이 도조법이다. 그래서 타조법이 일반적이기는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도조법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자, 농업이 발달하니까 농민층도 분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망하는 농민이 농사 잘 지어서 완전 부유한 농민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면은 완전 망해서 땅을 잃고 노동자로 전락하는 그런 농민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분홍층이 성장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상품 작물 재배해서 많이 이제 내다 팔았어. 그 다음에 개간 통해서 농업 경영을 확대해서 광작하는 농민들은 이제 분홍층으로 성장하기도 했지만 어떤 한 개인이 땅을 많이 갖게 되면 토지를 잃는 농민도 생기겠죠. 대다수의 농민은 지주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소작농이 되거나 아니면 노동자 등으로 정락하기도 했다는 점. 그래서 농민층의 분화도 있었어요. 자, 다음으로 수공업과 광업의 발달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공업도 역시 발달을 했는데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자, 여러분 대동법의 시행으로 등장했던 상인이 누구였나요? 공인이었죠. 공인이 등장하면서 이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대량으로 구매를 했었죠. 그래서 이 대량 물품 주문이 들어오면서 수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기존에 관청에서 관리하는 수공업만으로는 물품 조달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적인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게 돼요. 그러면서 선대제라는 것이 성행을 했는데 선대제는 무엇이냐면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풍부한 그 대상인들이 이제 영세한 좀 이제 소규모의 수공업자들한테 돈이나 원료,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주는 거죠. 미리 주고 완성된 제품을 받아가는 게 선대제예요. 그러니까 미리 자금, 원료, 임금 이런 것들을 미리 주고 완성된 제품을 받아가는 방식. 이거를 이제 선대제라고 합니다. 자, 광업 발달 내용을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민영수공업이 발달하면서 자, 수공업에 필요한 원료, 광물의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때 청나라와 무역을 활발하게 하면서 그 무역 거래의 수단이었던 은수요가 증가했고, 그래서 17세기 중간부터는 민간도, 원래는 이제 국가 주도의 광산 채굴만을 허용했는데 이제 민간에서도 광산 채굴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은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은광,
비롯한 각종 광산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8번 누가 등장하냐면 덕대가 등장해요. 덕대가 뭐냐면 이제 덕대는 광산 경영자예요. 그래서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제 상인한테 자금을 받아서 광산을 개발하는 그 지식이 있었던 덕대가 광산을 대신 경영해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덕대. 그래서 광업이 발달하면서 덕대까지 등장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 사상의 성장과 상업의 발달 파트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아까 계속 언급된 공인의 등장. 공인은 어떤 법의 실시로 등장했나요? 그렇죠.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납부했던 상인. 이게 이제 공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상의 성장. 사상은 무엇이냐? 자, 원래 조선은 농업을 중시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상업은 약간 천시했어요. 그래서 상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허락을 받은 공식적인 상인들만 이제 공식적으로 장사를 했는데, 이제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수요가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허락 없이 상업 활동을 하는 사적인 상인들, 사상이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증가하니까 18세기 말에 정부는 유기전, 국가가 관리하는 유기전을 제외한 다른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했대요. 금난전권이 무엇이냐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시전 상인들은 국가의 허가를 받은 공식적인 상인들, 그래서 이 시전 상인들은 금난전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는 사상들이 마음대로 장사를 할 때 금난전권을 내밀면서 이 사상들의 물건을 뺏을 수가 있고 체포해 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전이라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 그런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18세기 말에 없애버려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된 거죠. 난전, 그러니까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상들도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 그래서 더더욱 상업의 활성화가 될 수 있었겠죠. 이 시전 상인들의 금난정권 폐지 조치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신의 통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상들은 장시 지방의 시장을 연결해서 물품을 교역하고 일부는 매점 매석 등의 행위를 대량으로 하는 도고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도고는 매점 매석 등을 통해서 엄청난 그 이득을 취했던 그런 상인들 사상 도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파워가 셌던 사상들이 누가 있냐면 개성의 송상, 평양의 유상, 의주 만상, 동래의 내상 등이 있어요. 자, 그럼 지방의 시장, 장시의 발달 모습을 보면 전국 각지의 장시가 활성됐고 보통 5일에 한 번씩 5일장, 일부 장시는 상설시장으로 발달하기도 했다는 점, 그리고 전국의 장시, 지방 곳곳의 장시를 하나로 이어주는 보부상의 활약이 있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자, 4번 이거 빈칸 뭘까요? 4번은 포구 상업이에요. 포구에서 상업이 발달했는데, 자, 이 포구 상업을 발달시켰던 상인들은 선상과 객주 여각이 있어요. 자, 선상은 선박을 이용해서 상업 활동을 했던 상인들, 경강상인이 대표적이고, 객주 여각은 상품 매매 중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각지에서 상인들이 오면은 이 객주와 여각들이 그 상인들을 알선을 해준 거죠.
소개팅을 시켜준 거. 그다음에 이 객주와 여각들은 이 상인들이 원활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보관, 운송, 숙박, 금융, 돈까지 빌려줬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했던 상인들에서 포구에서까지 상업이 발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해서 조선 후기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수공업, 광업, 그리고 상업까지 발달하게 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상업이 발달하니까 대외 무역도 활발하게 되는데, 자, 대외 무역의 종류는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개시무역은 무엇이냐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용했던 무역,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선의 국경지대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용했던 그런 무역을 개시무역이라고 하고, 사상들에 의해서 사적,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던 무역은 후시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와의 무역에서는 의주의 만상이 활약을 했고, 자,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동래, 내상이 활약을 했어요. 자, 이렇게 무역이 활발해지니까 화폐 유통도 활발해졌는데, 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제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어떤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었느냐, 무엇일까요? 상평 통보죠. 자, 조선 후기에 상평 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 조세와 소장료까지 화폐로 내게 되고, 신용화폐까지 사용되기도 했다는 점. 그래서 전황이 발생되기도 했대요. 전황은 뭐냐면 이제 동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동전이 제대로 유통도 안 되고, 그렇지만 동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서 동전이 부족해지는 전황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점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네 번째 주제, 신분질서의 변화와 농민봉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선 후기에는 양반 중심의 견고했던 신분질서가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양반층의 분화, 일단은 양반층 내부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동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요? 상호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당 전제화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하나의 당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일부 양반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양반은 상층 양반, 그렇지 못한 양반은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양반의 모습도 갖추지 못한 잔반 등으로 분화되게 되죠. 자, 그 다음 상민층에서도 신분 상승해서 양반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상민이 공명첩을 구입하거나 납속, 족보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분 상승해서 양반의 수가 증가하게 돼요. 자, 여러분, 공명첩이 무엇이냐면 어떤 문서에 이름 쓰는 칸이 비어 있다 해서 이제 공명첩이에요. 이게 뭐냐면 국가 재정이 이제 조선 후기에 막 전쟁 일어나고 세금도 걷기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니까 재정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부족해진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곡식을 바친 사람들한테 어떤 명예로운 직책을 부여한 것, 이제 실제 관직은 아니고 명예직을 부여한 것, 이게 이제 공명첩이고, 납속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공물을 바친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었던 정책, 그게 이제 납속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돈 많은 상민들이 양반이 되는, 그래서 양반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중간계층. 여러분, 중간계층에는 누가 있었나요?
기술직 중인들, 그리고 서얼, 이 사람들이 이제 차별을 완화해달라 이런 운동을 벌이게 되면서 이들도 역시 신분 상승하게 되었고, 자, 그 다음 노비들의 신분 상승 운동도 있었어요. 노비들은 도망가거나 군공을 세우거나 아까 얘기했던 납속 등의 방법으로 신분 상승을 하기도 했고, 자, 그 다음에 정부도 이제 상민이 아까 뭐가 됐다고 했죠? 상민 중에 양반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 그래서 양반들은 세금을 안 냈어요. 원래는 내야 됐는데 세금 면제받고 있었어. 그래서 상민의 감소로 이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군역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적어진 거죠. 그래서 상민의 감소로 부족해진 군역 대상자, 국가 재정,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노비들이 신분 상승 운동에서 양민이 되고자 했던 거를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들이 추진이 됐느냐? 노비 종모법이 실시가 되고, 노비 종모법이라는 것은 이제 어머니가 노비면 이제 노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만약에 평민이면 그 자식은 평민이 되는 거죠. 노비 종모법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마침내 공노비를 공식적으로 해방해 주게 돼요. 그래서 이 공노비들이 해방이 돼서 이제 이 노비들은 이제 상민이 되면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도 부족한 세금을 보충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자, 다음으로 향촌 질서의 재편과 관권의 강화 파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향촌 질서가 재편되고 관권, 그 정부의 그 향촌에 대한 권한, 이게 강화된 배경에는, 자, 이런 변화가 나타난 배경에는 우리 계속 언급을 했었죠. 조선 후기에 경제력을 갖춘 분홍층이 성장하면서 사족 중심의 그 향촌 질서에 도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향전이 발생했어요. 네, 향전이라는 것은 그 마을에 전투 이런 의미겠죠. 향전. 자,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누가 갈등했느냐? 분홍층. 이 사람들을 신향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사족. 이 사람들을 구향. 그래서 신향과 구향의 대결을 향전이라고 하는 것. 근데 여기서 이제 수령, 국가가 파견했던 수령은 누구를 지원했느냐? 신향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수령의 권한이 이제 분홍층, 새롭게 성장하고 있었던 신향과 이제 수령이 한 팀을 먹으면서 이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제 수령은 국가가 파견했죠. 그 국가, 관 주도의 향촌 지배 체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조선 후기 새로운 사상의 등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후기에는 그 삼정의 문란, 세금 걷는 수취 체제의 문란이죠. 삼정의 문란 문제와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받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사상들이 등장해서 유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언사상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정감록이라는 책이 유행을 하게 되고 각종 도참서가 널리 퍼지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등장했던 새로운 사상으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천주교, 이제 두 번째는 동학이에요. 동학. 원래 천주교는 17세기에 서양 학문으로 들어왔었는데 18세기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천주교에서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인간 평등, 그다음에 내세의 영생 등의 교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현생에서 지쳐있던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에서 억압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확산되니까 정부는 천주교를 사악한 종교로 규정하고 여러 차례 박해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새로운 사상, 유행했던 사상 동학이죠. 동학은 최재우, 경상도의 몰락한 잠반 출신의 인물이에요. 최재우가 창시했고 시천주, 후천 개벽 사상,
을 주요 교리로 했고 농민들에게 널리 확산됐어요. 그래서 자, 정부는 마찬가지로 동학을 사교로 규정하고 최제후를 처형을 하죠. 자, 시천주는 무엇이냐면 누구나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이제 시천주 사상이고, 후천 개벽은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농민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엄청 유행했고,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사교로 규정받아서 탄압받았다는 점. 그래서 조선 후기 새로운 사상 뭐랑 뭐가 있어요? 천주교와 동학,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 후기에 이렇게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세도 정치기에 특정 소수 가문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되면서 관리들이 부정부패, 탐관오리들이 엄청 많아졌죠. 가혹한 수탈, 그리고 세금, 수치체제의 문란, 5글자로 하면 삼정의 문란이죠. 그리고 뭐 자연재해,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이제 삶이 어려워진 농민들이 소극적 저항에서 적극적인 형태로 이제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농민봉기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대표적인 그 봉기, 첫 번째로 무엇이 있냐면 홍경래의 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홍경래의 난이 무엇이냐면 이 홍경래가 살고 있던 지역은 평안도 지역이었어요. 이 평안도 지역은 예로부터 굉장히 차별받던 지역이었는데, 이 홍경래가 세도 정권의 수탈, 그 다음에 서북지방, 그러니까 평안도 지방에 대한 그 차별 대우에 맞서서 봉기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잘 돼서 청천각 이북을 장악하기도 했지만 정부군에게 진압이 되면서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 2번, 그 밑에 자료 2번에 보면은 홍경래의 난 관련된 사료가 나오죠. 이 사료를 보면은 조정에서는 서쪽 땅을 더러운 흙처럼 버렸다. 심지어 노빌들도 평안도 놈이라고 일컬으면서 굉장히 무시한다. 억울하고 원통하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대한 차별이에요? 어느 지역에 대한 차별?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 대우에 분노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나이 어린 임금이 위에 있어 권신들이 간악한 짓 김조순의 무리가 국가의 권력을 갖고 노니, 이게 이제 세도 정권이 정치를 자주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1811년에 홍경래가 세도 정권의 수탈과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 대우에 맞서서 봉기한 거. 그래서 이제 이 홍경래가 이끄는 난해 평안도의 상인들, 이 상인들도 엄청 수탈을 많이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향임층, 무반, 광산 노동자, 농민,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봉기해서 어디까지 장악했나요? 어디까지 장악? 청천강 이북까지 장악을 했지만 끝내 패배하게 되면서 끝나게 되죠. 자, 이 홍경래의 난 이후에 이제 나라의 살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농민들의 생활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전국적인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언제 절정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냐면 1862년, 이때가 임술년이거든요. 임술년에 전국적인 농민봉기가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철종 때 삼정의 문란이 급심해지면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지죠. 관리들이 계속 세금을 뜯어가요. 그래서 그 절정이 뭐였냐면 백낙신이라는 관리가 엄청 수탈해. 이 백낙신이라는 사람은 진주,
진주 지역의 관리였는데 엄청 수탈해요. 그래서 진주 지역의 농민들이 못 참겠다 하고 들고 일어나죠. 이 진주 농민봉기를 시작으로 전국 70여 곳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해가 1862년 임술년이었기 때문에 임술 농민봉기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나서 안핵사를 파견하고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해서 백성들을 좀 달래려고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점. 그래서 농민들의 생활은 계속 어려웠다는 점. 자, 마지막으로 자료 1번의 대동법 관련 사료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이 사료는 대동법 관련된 사료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대동법에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시행되는데 100년이나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100년이나 걸렸다고 그랬죠. 자, 특히 전라도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대. 이것은 토호가 많은 까닭. 토호는 대지주를 말하는 거예요. 지주들이 왜 대동법을 싫어했을까? 왜냐면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토지를 가진 사람들한테 토지 한 결당 12도를 걷게 했었죠. 그래서 토지를 많이 가진 토호들은 당연히 대동법을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누가 좋아해요? 백성들. 토지를 많이 가지지 못한 혹은 아예 가지지 못했던 백성들은 대동법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토지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대동법에 의해서 공납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 무엇일까요? 기억.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한 대동법은 무엇을 현문 대신 토지 한 결당 내는 거예요? 공납이죠. 대동법은 공납을 토산물 대신 토지를 가진 사람들한테 토지 한 결당 쌀 12두 혹은 3배 무명 동전 등으로 거두어 드린 제도. 그래서 대동법은 토지를 가진 사람들한테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은 환영. 그렇지만 방납업자. 그러니까 예전에 방납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땅을 많이 가진 지주층의 반대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는 100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장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관련 사료도 봤고요. 자, 여러분 해당되는 내용, 교과서 본문과 자료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